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믿었던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가거나 평생 사랑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거나, 또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이지만 그동안 따뜻하게 돌봐줬던 엄마에게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고 마음에 빗장을 걸고 많이 우울해진 아이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심한 우울증으로 조증과 우울증을 반복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자기 마음을 한번 지점토를 주면서 빚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든 후에 그것을 45도 정도로 기울어지면서 갈라진 이러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말하라고 했더니 깨어진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를 물었더니, 엄마가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이겨낼 줄 알았다.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 알았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없어져 버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기는 정말 버림받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작품의 제목을 깨어진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어서 얘기하지만, 아이는 정말 그 상황을 어렵게 떠듬떠듬 정말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겨우겨우 얘기를 해서 이 정도 알아들은 겁니다. 우리도 많이는 실망을 겪거나 아픔을 겪으면 감정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뭘 느끼고 있는지, 뭐가 아픈지에 대해서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자기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자, 이 아이가 의뢰된 이유는 거의 엎드려서 누워있거나 지각을 하거나 정말 재능이 많은 아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굉장히 안 해서 지금 학습 부진이에요. 아주 옷차림은 정말 뭐라 그럴까, 정도는 안 된 옷차림. 흔히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거든요. 치마 위에 바지를 입는다거나, 또 거의 감지 않은 머리에, 부스스한 얼굴에, 지나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쳐다볼 만한 그런 외모를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흐느적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주 활발해져서 복도에 지나가는 선생님을 껴안을 정도로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여서 어떤 게 이 아이 진짜의 모습인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조증 상태일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자, 그 아이의 나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나무가 왼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A4 용지에서 왼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향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갑자기 조증 상태에서 활발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증세로서 원래 그 아이 성향과는 다른 어떤 조증 상태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가진 그 성향은 아주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용지 하단에 그렸다고 하는 것은 디프레션 환자들, 즉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그 하단에 위치하게 그려요. 그래도 그 아케이트형 수간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수용적이고 겸손하고 타인 배려를 하고 그런 성향을 가졌고요. 가지가 지금 하나도 안 그려져 있거든요. 가지가 지금 안 그려졌다는 것은 대인관계의 욕구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우울한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배려하거나 이럴 에너지가 없는 거지요. 주로 이 아이 우울 상태에는 책상 위에 엎드려서 길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거나 깨면 겨우 이렇게 눈을 들어서 선생님을 쳐다보거나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를 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그림도 나무 그림과 같이 용지 하단 왼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나무 그림과 똑같이 현재 우울하고
또 내향적인 성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떠냐니까 아주 활발하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집은 그렇지 않을 텐데 활발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사람이 사냐 그랬더니 6사람이 산대요. 현재 실제 가족은 아버지와 자기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6사람을 마음속으로 순서대로 생각하고, 첫 번째 사람 성격이 어떤가 그랬더니 직구대요. 두 번째 사람은 4차원에 산다고, 이해할 수 없어서 4차원에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이코틱하대요. 그다음 네 번째 사람은 무뚝뚝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번째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이라고 그랬고요. 6번째 사람은 귀여운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한 집에 이렇게 많이 사느냐. 그 집을 그냥 지금 그렸지만 그리고 나니까 누구 집 같으냐. 그랬더니 그룹 신화의 집이래요. 그래서 아니, 자기 집을 보통 우리 집을 그려라 그러면 보통 내담자들은 자기 집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자기를 빼고 그리거나 제외하고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현재의 집과 다른 집을 그린다는 것은 현재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다 또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저항의 한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가정을 얘기하면서 그냥 현재 자기의 있는 신경 상태를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신화를 했는데, 특별히 그 그룹 신화를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신화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1집, 2집, 3집 전부 다 좋아하고,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느냐 그랬더니 모두 다 좋대요. 그만큼 열광적으로 신화 노래를 거의 들을 정도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내담자 거의 대부분은 현재 가정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일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담자는 결혼해서의 자기 가정을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네, 인물화 그림을 보면요, 두 남자 그림, 여자 그림 모두 다 좁고 각진 어깨를 그렸어요. 각진 어깨는 보통 이게 방어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방어적이 되겠습니까? 언젠가 내 마음을 솔직히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무안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다거나, 또는 현재 가정 상황을 정말 말하면 이건 도리어 자기에게 창피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방어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좁은 어깨는 보통 열등감을 상징합니다. 자, 사랑해줄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고 오랫동안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었어요.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입을 아주 조그맣게 그렸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미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그 타인의 애정 어린 태도를 한번 거부된 적이 있어서 이런 절망감을 느낀 그런 내담자일 때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할 때 이렇게 아주 작은 입을 그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또 믿었던 사람에게 또 배신당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상처에 또 정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텐데요. 자, 그래서 여자 그림을 이렇게 보면 1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이 내담자는 17살이거든요. 이렇게 한 5살 정도의 차이가 나게끔 연령을 말하는 경우는 현재 심리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 아마 그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할 때는 퇴행이다 또는 발달지체다 이럴 겁니다. 아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퇴행하거나 그 나이로 고착되거든요. 하여튼 1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담자들이 이렇게 실제 나이와 다르게 특정한 나이를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나이에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있지 않나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0살이라고 대답했고요. 이 사람의 소원이 어떠냐 그랬더니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생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생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반응은 너무 특별한 반응이어서 뭐 생일 때 좋은 선물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러면 엄마가 계실 때는 어땠냐 그랬더니 주로 인형 종류, 뭐 곰인형, 바비 인형 이런 걸 받았답니다.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한 해 전에, 그 뭐 7살, 그럴 때 생일 선물은 이제 학교 가서 사용할 그런 학용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이런 뻔한 질문을 했을 때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엄마에게 받았던 그 정서적 지지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 남자 그림은 2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고요. 법대생이랍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제일 힘들었고요. 그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 힘든 이유가 내신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모의고사 성적도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다. 장래희망은 검사가 되는 것이다. 그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가 되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 가장 큰 소원은 수업을 현재 잘 듣는 거. 또 두 번째는 빨리 사법고시 패스하는 거. 세 번째는 꿈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릴 때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나니까 아는 사람 중에서 누구랑 가장 가까우냐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사귄 친구 오빠랍니다. 그래서 이야기 도중에 엄마한테 그 생일 선물 받은 얘기도 나오고 또 그 깨어진 신뢰라는 그 내 마음을 조각한 거기서도 사실은 그 다른 내담자들과 달리 아주 언어 표현이 아주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물으면 단답형, 네, 아니요 하고 아주 끊어져서 참 상담하기 어려운 내담자였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언어로 표상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마침 그 인물화 검사한 후에 여자 그림 할 때 자기를 투사해서 그 인형을 선물 받았다는 얘기가 언뜻 나오길래 엄마에 대한 감정을 좀 이게 표출시키기 위해서 엄마면 회상되는 것을 이렇게 잡지책에 해주고 고르라고 했더니 한참을 뭐 1시간가량을 다 뒤지더니 물냉면하고 홍합짬뽕 요리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가 물냉면하고 홍합짬뽕을 잘 만들었냐 했더니 고개에 도리지를 쳐요. 아니라고요. 근데 왜 이걸 골랐냐 했더니 현재 먹고 싶어서 그런답니다. 근데 엄마가 이런 거 해준 적은 없는데 요리를 참 잘하셨대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제 어떤 요리 잘했냐 했더니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잘하셨고 뭐 그 다음도 얘기가 안 이어져요. 제가 또 뭐 이래야 겨우 조림류도 잘했고 거의 목소리는 안으로 기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요. 얘가 사실은 저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상담하고 싶어 하고 제가 그 좋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막상 앞에 앉으니까 거의 표현이 너무나 줄어서 아주 그 언어 발달이 안 된 어린아이랑 앉아있는 6, 7살짜리 어린아이와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참 표현이 적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자 그림에서도 이 아이가 몇 살 때 가장 힘들었냐 했더니 6살, 7살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다른 검사에도 6살, 7살 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부모님이 다 함께 살았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참 오랫동안 힘들었대요. 엄마를 미워할 수 없었던 것도 참 엄마가 오랫동안 힘들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간답니다. 왜 함께 못 살았는지 이런 거 보면 아마 아직은 그 표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힘든 어린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보통의 사람들은 뭐 자기가 돈 버는 거 아니고 꼬마들인데 부모가 힘들지 왜 애들이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영성이 높은 존재예요. 부모님이 슬프면 그 슬픈 기분이 이입이 됩니다. 또 부모님이 아주 기쁘면 아이들도 덩달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속이고 아이한테 잘했으니까 아이가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를 잘 사랑하시려면 일단 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자기 관리 안에는 기분 관리도 들어가고요. 또 어느 정도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고 의식주의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게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가 가식적으로 기쁘게 행동을 해도 아이들은 부모가 슬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기 얘기를 이렇게 내놓는 형이 아니어서 사실 그 상담자 입장에서는 좋은 내담자가 아니에요. 상담자도 이렇게 선호하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내담자만
뭐 저 상담자가 좋다 이런 선호도가 있는 게 아니고 상담자도 참 상담하기 편한 내담자가 있고 힘든 내담자가 있는데 우리 윤정이는 참 힘든 내담자였어요. 일단은 자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목소리도 거의 기어 들어가고 너무 이게 힘들어서 과연 이 상담이 성공할까 이런 내가 우려를 이렇게 가졌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장 라이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색차력을 가지고 자기 성장 시기를 한번 이렇게 나타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색깔도 골라서 꾸미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나중에 그것을 보관하기 쉽게 이제 CD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건데요. 자, 이걸 한 후에 이제 좀 우리 윤정이에게 얘기를 많이 시켜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왜 이 시기를 녹색으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냥 평범해서 늘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이 녹색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평범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녹색으로 했다고 해요. 제가 물론 이런 말을 듣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띄엄띄엄 연결해서 제가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참 인내심이 요구되는 내담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표현한 거냐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뛰어놀고 그런 일상을 가진 그런 시기를 나타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5학년 때까지를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 어머님이 집을 나간 건 5학년 아주 늦가을 계절을 생각할 때 아주 쌀쌀한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문턱에 있는 그런 늦가을에 어느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나갔는데요. 사실 우리가 남편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집을 나갈 때 늘 즐겁게 살다가 오늘 짐 쌉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 싸움, 번민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마 윤정이는 그 시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유독 감기도 많이 걸리고 독감도 많이 걸려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시기를 어두운 색깔 검은색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글쎄 아이들 중에는 어떤 두 가지 부류를 보입니다. 물론 어른도 그렇겠지만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일 때 내면화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외면화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내담자 윤정이는 내면화 장애를 일으킨 거지요. 자, 내면화 장애를 일으킨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여리고 기질적으로 자기 감정을 그 모든 탓을 자기에게 돌리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시민성 질환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어디가 자꾸 아프고 처음엔 아픈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아프게 되고요. 또 정서장애가 많이 오는데 우울증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안 아픈 시기가 거의 없고 그 시기 하면 늘 아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답니다. 거기다가 5학년 늦가을 어느 날 엄마가 드디어 집을 나가게 치게 된 거죠. 참 이거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집을 나가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지만 내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도TV 시청자 여러분, 만약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 하는 표현이 아마 딱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 다음 시기를 보라색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자, 이 아이가 색감정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이런 거 하기 전에 감정에 맞는 색을 고르는 게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시기를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했거든요. 이제 보라색을 제가 찾아보니까 허탈하대요. 왜 찾을 수밖에 없었느냐. 너 왜 보라색으로 했니?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왜 보라색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얘는 몰라요. 그냥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해놨던 그 색감정 차트를 봤더니 허탈하다는 감정에 보라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시기에 자 사랑해주던 엄마가 갑자기 나가고 그러면 한국의 남성들이 뭐 예외는 있습니다만 본인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아내가 집을 나갔다. 그리고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늘 택시기사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근데 뭐 우리 윤정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해서 위기 상담을 본인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따뜻하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그 힘든 시기를 부대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감정상 기복도 많았을 텐데요.
또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왕따를 당했는데 하도 자기를 놀리고 괴롭혀서 그 친구랑 한번 이렇게 싸우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윤정이의 말에 의하면 그 친구는 부모님 다 계시고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부모님 다 계시고 이래서인지 몰라도 선생님이 자기 사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너 이러려면 자퇴서 써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지금도 불도장처럼 가슴에 남아있대요. 뭐 이유도 묻지 않고 너 그렇게 행동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이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자퇴서 써. 한 번만 더 그러면 나중에 그때는 학교를 퇴학시킬 거야.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분홍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본인은 그때 재밌고 아주 좋아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또 그동안 못 사귀었던 친구도 사귀고 또 선생님도 좀 좋은 분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색감정 차트에서 체크한 걸 보면은 외롭다. 얘 진분홍색에 외롭다는 그 감정에 진분홍색을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에서 아마 외로워하고 있다는 거 윤정이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중2 때보다는 많이 회복됐다는 건 본인의 보고고요. 예, 객관적으로 보다 아이가 그렇게 아둔한 아이가 아닌데 거의 성적이 35명 중에 28등 정도 할 정도로 부진합니다. 수업 중에 보면 이해력도 빠르고 그런데요. 이제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감정의 기복이 했다 안 했다는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성적이 어떤 그 아이가 가진 재능보다는 이렇게 못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모든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만나는 게 참 설레고 좋았다. 그리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색감정 차트에도 오렌지색은 좋다, 재밌다고 표현이 됐지만 담임선생님이 왜 이 학생을 의뢰한지 아십니까? 본인은 재밌다, 좋다 그러면서 계속 엎드려 자거나 지각하거나 제가 옷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춘기 때 얼마나 아이들이 몇 번씩 씻고 밖에 지나가는 남학생이 볼까봐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쓸 나이입니까? 이건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얼굴에 바깥에 러닝차선은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혼이 빠진 아이처럼 복도를 걸어가는 아이가 재밌다, 좋다 이것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의식적으로 그래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야지, 즐거워야지 이런 것이지만 마음과 몸이 그랬으면 하는 거에 못 따라가 주는 거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잘해야지, 행복해야지. 근데 마음은 아직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바깥에서 이상행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정상행동이 약간 벗어난 이러한 정서 상태를 가진 학생, 또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 뒤에 역기능적 가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윤정이의 가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좀 가족화 검사를 좀 했는데요. 먼저 물고기 가족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물고기는 요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흔히 베개만 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까지 그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고기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위된 양식을 그리는 것은요, 보통 그 정서적 교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물론 뭐 그 주민등록상에는 가족으로 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별로 정말 친밀한 대화, 어떤 심층적인 대화가 없는 가족일 때 우리가 정서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경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선을 쳐서 이렇게 분리된 상태를 만듭니다. 본인은 지금 아버지랑 반대 방향으로 앉아가지고 빈 밥상 앞에 앉아 있어요. 밥상인데 또 거기다 빈 밥상입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흔히 보면 생존의 욕구가 결핍된 내담자에게 많이 그려지는데 빈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질 낮은 케어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오랫동안 정서적 결핍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그림은 투사적 검사거든요. 그림에서 채 놓친 그 해석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참 특이한 건 엄마를 쫙 빼놨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혼하고 했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어도
하여튼 자기를 길러준 그 역사,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엄마 칸을 꼭 이렇게 써요. 정말 돌아가신 엄마도 엄마에 대한 걸 쓰는데 이 아이는 돌아가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것뿐이고 또 초등학교 5학년이면 거의 철이 들 정도까지 길러주셨으니까 뭐 아주 꼬마 때 헤어진 것도 아닌데 그 칸을 다 비웠고 모든 그림에 엄마는 표현했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정말 밉다, 생각하기 싫다. 이미 마음에 엄마라는 걸 해도 엄마와 자기 사이에 감정적 셔터가 내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 마음을 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미련하고 또 거기다 대고 또 안 좋은 머리를 얍삽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곰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흰색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마음이 평온할 때도 있지만 그저 그런 날도 있고 아마 이 아이가 그저 그런 날이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생각. 우리도 있잖아요. 아주 어느 날 내가 미움을 받았다든가 상처 입은 어떤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죠. 아마 그런 날을 그저 그런 날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날씨를 비 오는 날이라고 표현한 모든 내담자들은 그 아까 그 나무 그림이나 그 집 그림에서 용지 하단에 그려졌으면서 한 것, 제가 우울 성향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날씨를 비 오는 날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거의 현재 우울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빠 마음을 동물과 색과 꽃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곳에 전부 다 물음표를 표시를 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피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밥같이 먹고 또 학비도 해주고 이런 관계지 심층적인 대화를 안 해서 진짜 잘 아빠지 같이 살고 있는 아빠지만 누군지 모르겠다. 몰라서 물음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기 싫어서 물음표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빠를 감촉을 또 따뜻하다고 해서 참 보통 이렇게 훈련 안 된 상담가들이 보면 도대체 어떤 거야? 좋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준 부모라 할지라도 나쁜 감정만을 100% 가지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가족 관계인데 어떻게 100% 나쁘게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가 감정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는데요.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같이 있습니다. 단 부등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 사람에게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집을 보면 늑대라고 표현했는데 사납기도 하고 온순하기도 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빠를 따뜻하게다고 표현을 했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때리셨는데 들어와서 이제 뭐 집안일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가 이제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많이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정말 사납고 또 어떤 날은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무게가 힘들 때 이성적으로는 저런 어린아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가서 참 집을 나가버린 아내, 어질러진 집안, 또 자기 꼴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화가 막 치우르면서 가장 힘없는 상대에게 자기 감정을 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힘없고 미성년자인 아이가 고스란히 아빠의 분노를 이렇게 받아내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비드 시멘즈도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가장 친밀한 상대가 상처도 주기 쉬운 존재이지요. 그 다음 이것도 가족을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동작성 가족화라는 겁니다. 아까 물고기 가족화는 좀 자기 가족을 물고기로 표현하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라면 이건 직접적으로 그리라는 건데요. 아버지가 지금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큰 누나,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윤정이 입장에서는 고모가 되는 거죠. 갈산역 근처에서 PC방을 하고 있는데 PC방에 야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뭐 좀 사는 건 어떠냐고 물었더니 겨우 그냥 사는 정도고 이렇게 뭐 여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PC방에 찾아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아주 두 사람을 뻣뻣하게 아버지와 자기를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있어요. 전혀 정서적 교류 없이 아주 어색한 그 남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참 친밀감,
이런 것이 있기보다는 거의 그냥 내 딸이니까 또 아버지니까 하고 정말 주민등록상에 있으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일반적인 대화, 기본적인 대화만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막상 엄마가 집을 나갔어도 좀 더 그 친밀감 표현을 잘하는 아버지라든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딸에 대해서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관심을 갖고 이러한 능력이 있는 아버지였다면 똑같은 그 결손 가정이라도 아이가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윤정이 이전에 이게 의뢰된 그 내담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거의 그 만성지각 비슷하죠, 우리 윤정이랑. 그리고 무단결석. 우리 윤정이는 무단결석은 아직 안 합니다. 그냥 아주 무기력해하고 조증울증을 반복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큰 거고요. 아예 이 아이는 학교를 거의 무단결석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는 또 엎드려 있고 뭐 지각하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아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서 의뢰된 겁니다. 선생님이 너 왜 그러니?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선택적 한묵증이라 그럽니다. 이 아이가 하도 앉아있는데 말을 안 하길래 지점토를 주고 지금 네 마음을 빚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빚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심장인데 원래는 자기가 심장을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좀 통통했을 거래요, 이게. 그랬는데 누군가가 밟아서 이렇게 납작해졌대요. 누군가가 누구냐? 대답은 안 했어요. 근데 얘를 의뢰하기 전에 제가 그 담임선생님에게 들은 게 있거든요. 엄마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집을 나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잘생긴 아들 마음을 밟았구나 했더니 갑자기 눈이 막 흔들렸어요. 빨개지면서. 그러고 나서는 또 그런 아이는 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 아이의 역할이 되어서 제가 막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예상되는 얘기를 막 했습니다. 아니, 엄마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도 유분수지. 다른 엄마들은 고3이면 어떻게 해주는 줄 알아? 우리나라에는 남자, 여자 고3이 있다는 말도 몰라? 그래, 정말 원수 사이도 아니고 가장 내가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아픔을 주는 이유가 뭐야? 응? 나 나중에 결혼도 못할 것 같아. 여자가 무서워서. 그래, 남편이 지방에 가서 돈 버는 동안 그래,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는 그런 여자를 봤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믿고 결혼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줄 알아? 지금 동생은 어떤 줄 알아? 난 동생이 나쁘게 될까 봐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 응?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엄마야? 이렇게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말 나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다. 이런 입장이 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하기 한 중간부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거의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제가 그렇게 일에 만났을 뿐인데 담임선생님께서 시색이 만면해가지고 저를 뭐 중국에 화타가 온 것 정도로 여기면서 무슨 요술을 부렸길래 아이가 저렇게 밝아졌느냐. 애도 지각도 안 하고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말수도 늘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멍난 양은 냄비에 제가 껌을 붙였다고. 즉 임시방편을 한 거라고. 곧 또 다시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할 거면 현재 그 아이가 이제 고3이거든요. 그러니까 고3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만약 그대로 두면 자퇴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여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좀 같이 병행해서 먹으면 아이가 이렇게 등교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마음의 상처 치료는 오래 가겠지만 당장 학교 생활은 그냥 전향 이렇게 이끌어 갈 거다. 이랬더니 그 선생님은 제 말이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너무 아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괜히 그러는 거겠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또 그 일순간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비추어졌는데요. 역시 제 예견대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또
학교 오는 것을도 아주 지각도 하고 무단교섭도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담임선생님이 물으면 제가 또 처방책으로 아주 매력적인 여학생들한테 전화해서 안 나오면 알지 이렇게 협박도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때는 좀 나왔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담임선생님의 노력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안정을 찾고 또 세월이 어른들 옛날 어른 말 맞다나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죠? 약도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요즘에 나오긴 하는데요. 정말 이걸 보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버림받았을 경우 정말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적인데요. 그럼 제가 아까 윤정이나 이 학생이나 왜 감정의 표출을 도우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주 힘든 일,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가슴에 담아두면요, 그 나이로 퇴행합니다. 그리고 아주 황폐해지고요, 이상행동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로 하나로서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사랑과 추억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감정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톰이라는 사람은 풋볼 코치인데요. 물론 그 성적이 별로 저조해가지고 실직은 했습니다만 풋볼 코치로 나오고요. 자, 영화의 시작이 그 여동생, 시인인 여동생이 습관성 자살을 하는데 또 자살 시도를 해서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인 수잔 노엔스타인의 전화를 엄마가 받고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불러서 네가 가족 대표로 가라. 하지만 절대로 과거의 그 일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보내는 데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인물은 고통을 느끼게 하지만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요. 라는 참 그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정말 그 오랫동안 원망했던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또 엄마는 굉장히 자기 식대로 아주 굉장히 강철같이 끌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을 털어놓지 못했던 그런 부모들이어서 늘 마음속으로 미워했는데 그런 부모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하고 또 오랫동안 그 힘든 그 기억 속에서 해방을 맞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그것을 안전한 사람, 전문 상담가라든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일이 그래서 치유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파도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가슴 아픈 윤정이와 또 납작한 심장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던 아이와 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이 쓴 나를 위로하는 시를 선물로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너무 오늘 못난 모습에 자기 모습이 부각돼 보이고 또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참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 왼쪽 가슴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주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이제까지 힘들지만 잘해왔잖아.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방송을 마치겠습니다.